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한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펼쳐진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실천하는 한 남자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마을의 이름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행복의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철학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 살면서 그들의 신념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칼리스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에피쿠로스의 이론을 연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그 철학을 실천해왔습니다. 칼리스토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정원의 꽃과 나무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내적 평화를 찾았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간소화하고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시장에 갔을 때 화려한 보석과 비단 옷을 지나는 것보다 단순한 빵 한 조각과 올리브 한 줌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에게 있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칼리스토스는 또한 마을의 젊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평온과 고통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를 줬다 보면 결국 고통과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욕심과 탐욕이 오히려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험에서 우러난 교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위험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지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칼리스토스는 침착하게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생애 말미에 칼리스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쾌락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쾌락은 나의 내면의 안정과 조화로부터 온다는 깨달음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에우다이모니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삶을 기억하며 그의 철학을 계속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칼리스토스가 전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았고 내적 평온을 찾기 위한 여정을 지속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고즈넉한 도서관에 잉크 냄새가 가득한 낡은 책 한 권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스피노자의 에티카였으며 이제는 거의 잊혀진 채몬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유일한 사서인 마르타 할머니는 이 책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전해 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마을에는 희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뒷산에 오래된 나무가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었으나 점점 여러 사람들이 뒷산을 다녀온 후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마르타 할머니도 그 수수께끼의 나무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무를 찾던 마르타는 어느 순간 그녀 앞에 우뚝 서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는 웬일인지 생명이 깃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무에 다가가자 나무는 실제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르타, 당신은 나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놀라움을 금치 못한 마르타는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평생 책을 가까이 해온 사자답게 호기심이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마르타가 묻자 나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깃든 신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스피노자라 불리는 이가 설명했던 그 자연의 일부죠. 나무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상, 즉 우리가 만지고 보는 모든 것이 사실 신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르타가 궁금해하자 나무는 그녀에게 자연, 만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는 나뭇잎들, 지하 깊은 곳에서 퍼져나가는 나무뿌리, 태양과 비구름 그리고 별빛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신의 몸체이며 인간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마르타가 묻자 나무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숨조차도 신의 일부이고 그 숨은 결국 바람이 되어 흘러가 또 다른 생명을 품게 됩니다. 나무와의 대화를 마치고 마르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서관에 있던 스피노자 에티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책을 읽으며 그녀는 나무가 전해준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마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무의 전설은 여전히 회자되었고 그들 역시 마르타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 또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마루타와 마을 사람들이 깨달았던 진리는 누군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며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모든 지식이 탑처럼 쌓인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비한 힘으로 인해 모든 과거의 지식을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수학 방정식을 풀고 전쟁의 전략을 세우며 심지어 시도 한 편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벽함을 타고났다고 믿었고 매일 같은 주제를 반복해 토론하고 지혜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아무런 과거 지식도 없이 태어난 조그만 아이가 한 명 생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록스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록스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왜 웃는지 왜 화를 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록스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록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록스가 마을 광장에서 놀다가 나뭇가지를 주워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구름을 보며 코끼리 모양을 그리고 나비의 날갯짓을 보며 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고유의 스토리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가 노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록스가 그린 그림과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달리 록스는 경험을 통해 감각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생에서 처음 겪는 것을 통해 말이죠. 록스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숲을 탐험하고 강을 건너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모든 것은 그에게 새로운 빈사판에 새겨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래도 걱정돼 따라 나섰지만 록스는 실수하거나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이 그의 배움이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식이 자동으로 입력된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직접 지식을 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빈서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각자의 경험을 통해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조그만 소년 록스가 그들에게 백지설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덕택이었습니다. 이처럼 록스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백지에 다양한 색으로 삶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삶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도전과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국 우리 자신만의 빈 서판 위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디오 이론의 숲이라는 특별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존재론적 나무들, 진리의 강, 주체의 산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숲의 중앙에는 사건의 광장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일상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숲의 주민인 철학자들, 예술가들, 혁명가들은 사건의 광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어떤 사건이 진정한 사건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진리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한편 숲 속 깊은 곳에는 현실이라는 버섯이 자라났는데 이 버섯은 진리의 본질을 파악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은 너무나 강력해 그 버섯을 먹은 자는 이전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혁명가 루치라는 이름의 젊은 주체가 이 숲에 들어왔습니다. 루치는 바디오 이론의 숲을 탐험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영원히 똑같이 흔들리지 않고 혁명적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루치가 사건의 광장을 지나던 중 갑자기 하늘에 번쩍이는 빛이 나타나더니 거대한 이해의 별똥별이 그녀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루치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다른 주체들과 함께 별똥별이 잔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별똥별이 진정한 의미의 사건인지 단순한 자연현상인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별똥별의 조각을 차근차근 분석하던 중 루치는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기존에 알았던 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각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래전 잊힌 혁명적 사상을 의미하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이 선구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루치는 이 발견을 진리의 씨앗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건으로 드러난 진리를 토대로 새로운 주체로서의 길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방관을 넘어서 숲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에 대비해야 할 결합의 순간이었습니다. 루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발견을
알리며 더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주체로서 해석과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숲의 나무들은 새로운 가지를 뻗고 진리의 강물은 더욱 맑게 흐르며 주체의 산맥마저도 새롭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바디우 이론의 숲은 혁신적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진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주체가 진리의 형성과 해석에 얼마나 깊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교훈적인 이야기로서 기억되었습니다. 루치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비하며 늘 새로운 진리를 위해 행동하는 숲의 주인이 되었습니다.